나 죽을 뻔했어요. 아, 나 더 열심히 할 거. 네가 이걸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시 너를 소환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됐어. 그럼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홍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은석 판사 역할을 한 김유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태주 판사 역할의 김무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년시판 극본을 맡은 작가 김민석입니다. 어차피 촉법 소년이니까. 진짜. 네. 이거요. 이 판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 이제 대본을 보고 이렇게가 되나?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기존의 국내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판사가 자리를 뜨는 경우를 거의 실제 못 봤었거든요. 판사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법정 자체가 조금 위압감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고 너무 이렇게 일상 공간처럼 느껴져서 조금 그런 거를 배우들이 좀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저 이제 미술을 설계를 했는데 저는 그건 확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판사들이 앉아있는 자리의 배치나 위치, 창과 빛의 어떤 그런 음영? 잘 보면 이제 창밖에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계절의 변화도 있고 맞아요. 비도 오고 그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세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복도였어요. 예. 뭔가 판사들의 갈 길이 끝이 없다는 것 같은 인상을 좀 그쵸. 그죠, 받았어요. 실제 가장 많은 판사들의 내밀한 얘기들을 주고받는 공간이 돼주기도 했고. 백성 2008년 11월 30일이요. 소년 보호자는요? 출석 안 했습니까? 전화했다는데요. 어떤 단막극에서 저 친구를 처음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단막극에서는 머리도 길고 노랑머리고 고등학생 역할로 나왔는데 사실은 성우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작진한테 내가 어제 이런 극을 봤는데 이런 친구가 있더라. 한번 오디션 한번 가보자. 절대 성우라고 상상은 안 했고. 근데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머리가 짧게 하고 온 거예요. 이 머리 자체를. 그래서 다들 순간 이제 성우다. 한예은 보호자는 미국의 다른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해 저희 변호인단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저는 이 배우의 이 친구의 이제 그 캐릭터에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처음 연기를 하는 고교생 배우인데 실제 국내에 있는 많은 조현병이나 사이코패스에 대한 자료를 외국 사례나 논문까지 엄마랑 같이 번역해가면서 보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PC방에서 신문석에게 발각이 되고 도주하잖아요. 네. 뛰는데 전 참 좋았어요. 왜냐면 정말 그냥 앞만 보고 목적지향적으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선생님 어떻게 뛰었다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왜냐면 보통 그 누구나 예상하는 판사에게 쫓기는 어떠한 소녀라면 이런 걸 예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무표정하게 앞만 저는 그게 이 친구가 그것까지 준비를 해온 거예요. 처음 연기하는 배우가. 준비를 그래서 아주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정말 대견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판사님은 측은지심도 없으세요? 아버지 폭행 때문에 오갈 데가 없는 아이예요, 서율이. 그래서 말도 없이 도망쳐서 감히 가출팸을 찾아? 감히 가출팸을 찾아가 아니라 왜 가출팸을 찾아가 먼저 아닙니까? 저는 요 리허설 할 때 기억이 나요. 저도요. 저는 사실은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저한테 선물 같은 존재는 무열 씨였어요. 저 씬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차태주를 보고 있는데 심은석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때 제가 감독님한테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무열 씨한테도 자기가 미안한데 우리 그 리허설하지 말고 그냥 찍어야 되겠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맞아, 같아서. 맞아. 선배님 보신 거잖아요, 요 저는 앞에서. 바로 얼굴을 여기서 바로. 봤잖아요. 그리고 무열 씨는 톤을 높이거나 어느 한 군데 힘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눈앞에 있는 상대를 완전히 진심으로 설득하는 연기를 가진 사람이고 저는 참 그 지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서 또 이제 감독님이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 주실 때 왜 자꾸 직접 남의 사건에 그 흠수지? 무슨 소리를 내주셨잖아요, 감독님이. 배우들한테는 이제 그런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 모멘텀들이 중요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촬영에 임해야 될 때가 훨씬 맞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좋았어요. 이 태주의 과거가 보여지는 첫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택한 게 그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실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왜 매번 애들 편에서 저렇게 안달이지? 걔들한테 약점이라도 잡혔니? 판사님! 아니 뭔데 대체? 신임은석의 신념의 중심이 되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는 책임이라는 거야. 이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소년범을 정말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게 센 판결을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전혀 다른 신념을 가지고 뭐 대립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의 신념의 방향이 생겼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신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이 포인트, 이 씬에서 차태주의 신념을 정말 진짜 인정하기 시작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차태주 같은 경우는 신문석 판사님의 이런 어떤 그 태도나 방식을 이해는 하지만 또 나만의 어떤 태도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태주만의 방식으로 판사님한테 그렇게 되게 얘기도 조심스럽게 하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도 하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방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 사실은 사건을 대하는 이 판사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4명의 판사 캐릭터가 나오는데 부각시킨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판사분들께서는 이 4가지 면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다고들 네, 맞아요. 말씀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면만 바라볼 수 없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소녀 사건을 저희가 이제 대하는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년 물류 심사원 나오면은 육고시설 말고 청소년 회복센터로 보내. 샬롯 말고 프롬으로. 아무래도 좀 걸리시죠? 의미 없지 뭐. 원중은 굉장히 스탠다드 같은 진짜 부장님 말 그대로 사실 일을 할 때는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국회로 갈 생각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판사의 모습이 조금 초반에 보여줬으면 어떨까요? 선배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회에 지우 사건이 소개되면서 원중이 들어오면서 김밥을 물어 뜯어 먹으면서 그거 좋았어요. 이 기록을 사실 그래서 그 장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그 장면 좋았어요. 저는 그 장면이 원중의 어떤 초반의 캐릭터를 굉장히 잘 구축해 준 장면이라고. 이제 그만 자수하시죠, 부장님. 아니, 강신우 아버님. 그리고 원래는 씬은 이제 복도에서 네, 이뤄지는 맞아요. 거였는데 저게 안으로 이 원중이 들어가니까 신우도 누워 있고 네. 엄마도 있고 요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 것 같아요. 달라지죠, 굉장히 공기가. 이 씬이 이 동선 하나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강신우 같은. 전 닦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사실 실제 대본에는 없는 저거는 사실은 이제 이성민 선배님의 이제 아이디어.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그때 이성민 선배님 연기를 가까이서 굉장히 이제 밀도 있게 보면서 우리 부장판사님, 부장판사로의 입장과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그냥 너무나 저 작은 좁은 공간에서 너무나 제한된 대사인데도 풍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저기 제 아들 있어요. 저는 내 아들 있다니까. 이들 역시 가정이 있고 그 가정 속에서 온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이게 좀 살아있는 인물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윤석이도 그렇고 태주도 그렇고 원종이도 그렇고 제일 먼저 했었던 건 이 인물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 인물은 어떻게 자라왔을까, 이제 그것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접근을 시도를 했었던 거였어요. 가해자의 부모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될 수 있고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분명히 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된 어떤 원중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검찰 조사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강이라뇨? 운전자 곽도석 측과 나머지 동승자들 사이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나는 소년 사건은 속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부서에만 밀려있는 미제가 몇 건인 줄 압니까? 두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를 봤을 때는 이걸 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처분을 내릴지도 더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 사실 이제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는 거고, 이제 나그네 판사는 지금 미제 사건이 너무 많고 또 시간을 끌어봤자 이제 계속 정의가 뭐 지연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시간을 끌어봤자 더 이상 증거가 안 나올 것 같다. 시간 끌지 마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대립을 하는 신이죠. 나근희 판사님이 절대 뭐 대충 빨리 끝내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아니죠.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현재 가해자 같은 상황으로서, 네. 현재 상황으로서 이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런 개념을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재판이 왜 빨리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네. 심정, 그 처지에 그대로 유지가 당사자들한테는 되는 건데 당사자들은 이걸 빨리 해결을 해주는 게 그 이건 굉장히 법조인들이나 이 법원 내부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예, 상황을 예, 가지고 온 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법정은 감정이 없다. 그래야지 어떤 편견도 없이 냉철한 처분을 낼 테니까요. 난 나근희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던 게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그쵸. 재판장에선 나의 감정을 배제시켜야 된다. 저는 이 포인트도 굉장히 그렇죠. 좋았던 것 같아요. 사건의 증거와 현상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판사들 이제 부장판사실에 실제 제가 가봤을 때 어떤 그 캐릭터가 저 공간 안에 다 녹여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진을 걸어놓고 꽃을 좋아하는 판사는 꽃을 이제 해놓고 나근희가 왔을 때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찻잔이 바뀌었어요. 찻잔이 저게, 바뀌고 그리고 실제 모니터들도 자기가 서서 원하는 하셨죠. 취향대로 다 이렇게 위치나 서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원중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정훈 선배님한테 그때 들었을 때는 이 감사패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그거는 내서 그 마지막 재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받은 표창장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었어요. 세월 참 편해졌죠? 원래 나근희 판사 역할은 진짜 남자 판사님이셨고요. 이 판사가 어떻게 등장하지? 무슨 말부터 하지? 은성을 마주해서 뭔 말부터 하지? 여러 가지 버전들을 혼자 계속 운전말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자기구나. 자기구나라는 말이 이제 갑자기 이제 붙은 거예요. 감독님 혹시 부장 판사님 캐릭터를 좀 여자 캐릭터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나대건 아니었나요 원래? 네 맞아요. 나대건이랑 나대건이요? 나대건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사실은 너무 안 떠올랐어요. 나 나근이라고 그래요. 나근희로 이제 바꾸면서 한 번에 이정훈 선배가 떠오르면서 이제 된 거죠. 너무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판사님들은 기껏해야 하루에 2-3시간 애들 보는 게 다지만요. 그 아이들과 하루하루 싸워가면서 변화시키는 건 여기 센터라고요. 저는 센터가 정말 있는지 처음 알았고 저는 심지어 가보기도 했었는데 저렇게 민간이 어떤 정말 신념을 가지고 헌신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국가에서 지원이 돼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 잘해주셨죠. 여민아 선배, 이게 가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워딩이 정말 저렇게 죄송하게 느껴지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염혜란 씨가 정말 그걸 혼신을 다해서 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하다는 그냥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여서 그 참 좋은 배우들은 어떤 것들도 이 정말 면면이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사실은 선자 역할이 이게 회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죄송스러웠고 더 죄송스러운 거는 촬영을 마치고 본인 분량이 끝난 뒤 현장으로 커피차를 보내줬어요. 또. 맞아. 그 다음 날이니까 다다음 날 왔었잖아요. 그 염혜란 배우는 여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목에 뭘 두르고 계셨던 게 실제로 병원에 가는 씬이 있었잖아요. 병이 좀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계속 두르고 이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야,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오셨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설정마저도 다 일일이 찾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캐릭터마다 입어야 됐을지도 연구를 해오신 거예요, 보니까. 그게 되게 좀 감사하고 되게 좀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엄마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때 영나 손을 잡고 영나의 감정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데 염혜란 씨가 정말 센터장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광경을 멀리 이렇게 사선의 부감으로 보면서 참 좋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예. 저는 또 마지막에 이제 이제 다 해결이 되길 딸락이 되고
아름이랑 둘이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나서면서 둘이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제 집을 향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에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같이 헛웃음이 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사실은 얼마나 그쪽을 살피지 못했나. 그만큼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든 맞아요. 일이었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저런 분들이 또 그렇게 웃으면서 자신의 삶으로 또 돌아가시는 모습이 되게 저한테는 복합적인 감정이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런 분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있다는 거고 저는 심은석 대사 중에 그런 면에서 법원도 유죄다. 유죄야. 네. 개인에게 한 오롯이 개인에게 그 오롯이 희생을 저런 희생을 강요하니까. 강요한. 전 그 대사가 굉장히 또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히스토리 오면은 이제 처음에 저희 취재했었던 센터장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이 아이를 받을 때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케이크도 준비하고 막 폭죽도 터뜨리고 해가지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이미지를 생각했었는데 오자마자 이제 내가 여기 온 거는 너 때문에 왔어. 라는 어떤 그런 불만과 아이가 아이들이, 네, 아이가. 아이들이 내가 온 거는 있지. 너 때문에 왔어. 너가 이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처음에 취재 갔을 때 이미지하고 이게 또 실제로 아이들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되게 좀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밥 먹자. 밥 잘 먹겠습니다 하는 이 장면에서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았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의 태도와 그런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어떤 방식들이 이 한마디로 그 민낯을 너무 보여주니까 그 장면이 저는 사실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푸름센터를 견학을 갔을 때 느낀 거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아이들과 많이 부딪히겠다. 담배 좀 허락해주면 안 돼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겠다. 그쵸.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른도. 언어나 행동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막 할 텐데 그걸 이 사람들은 다 계속 겪고 받아내면서 이거를 삶을 계속 산다는 게 정말 이거는 보통 마음 갖고는 힘들겠다. 몰랐던 면을 많이 알게 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백도연. 나 죽을 뻔했어. 뭐냐면 진짜야. 왜냐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몸살이지 않고 좋아하기 참 힘든 역인데 정말 배역을 또 잘 이해하고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내면서 있었던 네, 맞아요. 촬영하면서 저도 많이 소통을 하고 얘기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소년범들의 대사 톤이나 몸짓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표현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얘 진짜 위험한 애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장면으로 좀 뭔가 필요했었는데 이 여자 학생들이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을 골라왔어요. 이 여자의 환경, 이 여자 소년들의 환경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게 신발이었었고, 신발을 보면 어떻게 신발을 신고 이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또 인물들이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신발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었고, 그때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 대본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소년의 어떤 신발은 컨버스화 식으로 해서 좀 누구나 신고 다니고 비싸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너무 맞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벽돌과 신발에서 저는 약간 상징적인 코드를 읽었는데 뭐냐면 이 가해자가 몸은 성인에 가깝게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 벽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상징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실제 조사관이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있죠, 네. 네, 실제 법원에 가면은 판사님들이 이제 기록을 보고 아이들을 이제 법정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얘 하는 얘기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조사관님들께 부탁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직접 만나는 건데, 저희 드라마에서 이제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넣을까 말까 처음 기획할 때 이제 고민을 했다가 이제 뺐던 이유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판사님들은 앉아서 하는 것밖에 역할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범이라든지 영실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판사님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걸로 좀 바꾸긴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법정에서 좀 여유가 되시거나 혹은 좀 되게 좀 열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시설에 도망친 아이들을 잡으러
아니면 판사님도 계시고 모든 아이들 다 글을 쓰는 학교는 없지만 이제 그런 판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또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런 것들 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또 소년범들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다르시고 정말 막 소리 지르면서 호통을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그 청소년들은 많이 안 혼난대요. 그래서 정말 소리를 지르고 혼내지 않으면 본인이 이게 정말 큰 잘못을 한 건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정말 법정에서 혼낸대요. 그러면 울고 무서워한대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판사님들이 이렇게 이성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은 연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그 재판을 성민 선배랑 같이 갔었는데 성민 선배가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판사님들이 법복을 딱 입으면서 그런 각오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고요. 제가 참아줬잖아요. 근데 왜 제가 떠나야 돼요? 제가 맞았는데 왜 맨날 내가 너무 유리. 우리 심달기 배우. 정말 유리도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많은 친구들을 봤는데 마지막쯤 오디션에 이제 저는 심달기 배우를 만나게 됐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첫 대사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이 대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정말 그 유리의 모습이 그 오디션장에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저 친구 달기 씨한테 이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유리 에피소드에서는 사실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물건도 훔치기도 하고 가출탐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아이기도 하고 사실은 오로지 그냥 불쌍한 어떤 피해자? 사실은 그게 아니라 조금 비행 소년이지만 이런 케이스를 겪고 있다는 걸 조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법정을 참관하면서 또 느꼈던 게 보호자들을 좀 보게 됐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상식적인 부모의 모습, 기대했던 결코 법정 아니죠. 안에서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내가 훈육 좀 했다. 얘 몸 팔고 다니는 의미다. 자신의 딸을 그렇게 그 아이가 있는데 얘기를 한다는 거. 심지어 그건 사실도 아니고. 내 아이지만 이 아이가 처분이 어떻게 되든 전 상관없어요. 이건 얘 책임이에요. 그냥 부모인데도 사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걸 굉장히 깨는 부분이었어요. 현봉식 씨 너무 잘하죠. 난 그거 찍을 때 너무 좋았어요. 유리 아버님 여기 왜 오셨는지 아시죠? 왜 오셨습니까? 가정폭력이요.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가정폭력이요. 사실 대본에서의 그 톤은 그런 톤이 아니었었거든요, 사실은 정말. 근데 그거를 그 배우분이 그렇게 살려주셔서 저도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캐릭터인지를 그 대사에서 딱 보여주는 거 너무 능청스럽게 얘기를 하시니까. 참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재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유리 케이스 재판을 할 때 심우석의 대사가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심지어 너의 알코올 중독 치료는 국가가 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네가 이걸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시 너를 소환해서 난 그게 참 좋았어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한다. 그 대사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판사님께서 그 대본을 보시고 이때는 이런 대사를 좀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제안을 해줬던 대사였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좀 의미가 없으니까 개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이 시원한 참 거예요. 속이 시원했어요. 전 그 대사도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아버지는 왜 당당하십니까? 아버님은 왜 당당하십니까? 그게 정말 너무 심플한 말이고 강하지 않은 말인데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심은석의 처분이 굉장히 이제 기존의 틀을 깨는 처분이었는데 가출 소녀를 집으로 당장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가 보호력도 없고 그렇죠. 그걸 판사 태준은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분리를 시키고 그런 처분들이 저는 제가 생각해 못했던 부분들 어떤 벌만 내리고 처분만 내리는 줄 알았지만 그걸 다 헤아린다는 거
그러니까 유리 같은 아이들이 이제 범죄 현장으로 내몰리는 듯한 그런 그쵸. 인상을 받았거든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또 이 아이가 이제 처분을 받은 이후에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소년원 시설 같은 경우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인원의 120%, 150%의 수용